계집이 별을 달았다고? 이제 군대도 끝이군. 계집이 사단장이라니. 무궁화 새송이를 단 대령이 비웃으며 내뱉은 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선 이 여성이 707 특수임무단 출신 최연소 소장이며 이미 자신의 모든 비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연천 최전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에 위치한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에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8도까지 떨어졌고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한기 특별훈련 첫날 밤이었습니다. 최전방 부대의 전투력을 시험하기 위해 군단 차원에서 기획된 이번 훈련은 72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극한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100여 명의 병사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이미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훈련은 8시간째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kg의 완전 군장을 짊어진 채 산악 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은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연병장의 집합 명령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전투복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훈련을 총괄하는 인물은 제5보 병사단 작전참모 박성철 대령이었습니다. 올해로 만 48세인 그는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강직한 군인으로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견장에는 무궁화 새송이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대령 계급장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키가 180cm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격에 각진 턱선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는 철저하고 냉정한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병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연병장 중앙의 단상 위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병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각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1소대장 김준호 중위는 다이아몬드 2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2소대장 이상민 대위는 다이아몬드 3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박 대령 앞에서는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너희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리다. 전장에서는 추위도 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적은 너희들이 지쳤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연병장에 서 있던 병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병사들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행군과 추위 그리고 피로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제자리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한다. 내가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라. 박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일제히 눈 쌓인 땅 위에 엎드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땅은 얼어붙어 있었고 눈은 병사들의 전투복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병사들의 팔은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3중대 2소대 소속 이재혁 일병은 21살의 젊은 병사였습니다. 6개월 전 입대한 그는 아직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체력이 약한 편이었던 이재혁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훈련에 이미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점심때 받은 전투 식량도 입맛이 없어 절반만 먹었습니다. 엎드려 뻗쳐 자세를 유지하던 이재혁의 팔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재혁의 팔이 힘을 잃고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박태령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쓰러진 이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대장들도 그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박태령은 쓰러진 이재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이나 걱정의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박태령은 자신의 전투화로 이재혁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밀었지만 이재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령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소대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완전히 썩었어. 이 정도 훈련에 쓰러지다니. 그는 무궁화 세 송이가 박힌 자신의 견장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급과 권위를 확인하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김준호 중위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중위 얼음물 한 통 가져와. 김준호 중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의심되는 병사에게 얼음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중위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얼음물을 가져왔습니다. 박대령은 얼음물이 담긴 양동이를 받아들고는 주저없이 쓰러진 이재혁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얼음물이 이재혁의 얼굴과 머리카락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물은 순식간에 머리카락을 얼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재혁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박대령은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안 깨? 정말 쓸모없는 놈이군. 그는 다시 견장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의 소대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들어. 다음 주면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한다는 거 알지? 소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대령은 비꼬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이 여자래. 여자가 별 2개를 달고 온다는 거야. 소장이라고. 연병장에 서 있던 다른 병사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퍼졌습니다. 박대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자가 지휘봉을 잡으니 이제 군대가 놀이터가 된 거야. 앞으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겠지. 병사들 인권이니 복진이 하면서 훈련 강도는 다 낮추고.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소대장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대령보다 계급이 낮았고 또한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대령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병장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정하고 절제된 걸음걸이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전술 잠바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였고 잘 다듬어진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대략 35에서 38 사이로 보였습니다. 전술 잠바 아래로는 군복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계급장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박대령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대령은 처음에는 누군가 민간인이 부대에 침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여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여성은 대답 없이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박대령과 여성 사이의 거리가 3m, 2m, 1m로 좁혀졌습니다. 박대령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시오. 그렇지 않으면 헌병을 부르겠소. 그때 여성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의 동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손목이 잡힌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몸을 비틀려 했지만 여성의 소나기는 쇠로 만든 수갑처럼 단단했습니다. 여성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부대의 독입니다. 박대령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요? 여성은 대답 대신 박대령의 다른 손에 들려있던 지휘봉을 가볍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그 지휘봉을 두 토막으로 부러뜨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지휘봉이 두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박대령과 소대장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강철로 된 지휘봉이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손목에서 손을 떼지 않는 여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소? 지금 당장 손 놔. 김중희 헌병대에 연락해. 김준호 중위가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정식으로 통성명하죠. 그녀는 박대령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박대령은 손목을 문지르며 여성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쓰러진 이재혁 일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이상민 대위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 병사를 즉시 의무대로 옮기십시오. 저체온 중입니다. 이상민 대위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말에 따라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대령이 가로막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 거요? 이건 내 훈련이고 내 관할 구역이요. 여성은 박대령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실 겁니다. 누구의 관할 구역인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대령은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은 방금 목격한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박성철 대령에게 저렇게 대들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결국 이재혁 일병을 의무대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2명의 병사가 이재혁을 들것에 싣고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박 대령은 그날 밤 내내 불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부대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왜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만나자고 했는가,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작전 참모이며 대령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이 부대는 사실상 자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타나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대령은 그날 밤 막사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눈 쌓인 땅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채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저 여성은 누구이며 박 대령과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통성명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무대로 실려간 이재혁 일병은 군의관의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저체온증과 탈진 상태였습니다. 군의관은 최소 이틀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의무대 침대에 누운 이재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제5보 병사단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박성철 대령은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꾼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연병장에서 마주친 그 여성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어떻게 경비가 삼엄한 최전방 부대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 박 대령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박 대령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신은 20년 넘게 군에 복무한 대령이었습니다. 무궁화 새송이를 단 계급장은 그가 쌓아온 경력과 권위의 증표였습니다. 제5보병사단에서 작전 참모로 3년째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부대의 많은 부분을 통제해왔습니다. 전임 사단장은 온건한 성격의 인물이었고 박 대령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 결과 박 대령은 부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 대령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사단 군수 물자의 일부를 사기업에 빼돌려왔습니다. 전투 식량과 유류 그리고 각종 장비들을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실제로는 외부 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차명 계좌에 쌓여 있었고 총액은 이미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 대령은 이 돈을 전역 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하들을 가혹한 훈련과 인사불이익으로 다스렸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비리에 눈감아주거나 협조하는 간부들에게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군수과장 정민수 소령은 무궁화 한 송이를 단 계급이었지만 박 대령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습니다. 정 소령은 장부 조작과 물자 빼돌리기의 실무를 담당했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박 대령은 세수를 마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무궁화 새송이가 박힌 견장을 어깨에 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부임하는 새 사단장이 여성이라는 것이 그를 더욱 안심시켰습니다. 여자가 뭘 알겠는가? 특히 최전방 보병사단의 복잡한 실무와 오랜 관행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새 사단장이 부임하면 예의상 인사만 나누고 실무는 자신이 계속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제5보병사단 전 장병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의 부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군복을 정리하고 전투화를 닦았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준호 중위는 다이아몬드 2개의 계급장을 정성스럽게 달았고 이상민 대위는 다이아몬드 3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제5보병사단 본부 연병장에는 전 장병 3,0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각 대대별로 정렬된 병사들은 동계 정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연병장 앞쪽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사단 마크가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상 양옆으로는 태극기와 사단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철 대령은 다른 참모들과 함께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인사참모 최동욱 대령과 군수참모 한병국 중령이 있었습니다. 최동욱 대령도 무궁화 3송이를 달고 있었고 한병국 중령은 무궁화 2송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 사단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연병장 입구 쪽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군용 승합차였습니다. 차량이 단상 앞에 멈춰 섰고 운전병이 재빠르게 내려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장병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어젯밤 박 대령과 대치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성은 이번에는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동계 정복에 검은색 베레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도전한 그 여성이 별 2개를 단 소장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무궁화 3송이를 단 대령이었고 그녀는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습니다. 계급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여성은 단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선 그녀는 연병장에 도열한 3,000여 명의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임식 사회를 맡은 인사참모 최동욱 대령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장병 차렷. 제5보병사단 제28대 사단장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동욱 대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임 사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서희 소장입니다. 강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78기 출신으로 707 특수임무단에서 12년간 복무하셨으며 작년에 소장으로 진급하신 최연소 장성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병장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 사단장이라는 것 자체가 보병사단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경력은 그녀가 보통 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단상 중앙으로 나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병장에 도열한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상 바로 아래 서 있는 박성철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 대령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강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명확하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제5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이 부대의 사단장으로 부임한 강서희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대는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연병장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 소장의 말투에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12년을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군인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은색 별 2개를 손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이 별 2개는 제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것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부임사에서 훈련의 중요성과 전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서희 소장은 달랐습니다. 강 소장은 다시 박성철 대령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어젯밤 연병장에서 한 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병사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를 구호하는 대신 모욕하고 학대하는 간부가 있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간부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소장이 손을 들어 박성철 대령을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 서 있는 작전 참모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 대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도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쓰러진 전우를 짓밟는 자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 자는 이 부대의 독입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된 분노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병사를 학대하는 간부는 계급이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 앞에서 사단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 소장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재혁 일병을 학대했고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부당한 가혹 행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강한 군인은 폭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와 자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녀는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른손을 눈썹 높이로 올려 각을 만들었습니다. 제5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저 강서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연병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큰 박수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억압받아왔습니다. 부당한 명령과 가혹한 처우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부임식이 끝난 후 강서희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박성철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대령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소장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대령, 오늘 오후 2시 제 집무실로 오십시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박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강서희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단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박성철 대령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젯밤 강 소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부대의 독이라는 말, 그리고 내일 아침 정식으로 통성명하자는 말. 이제 통성명은 끝났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5보병사단의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박성철 대령은 사단장 집무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궁화 새송이가 달린 견장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박 대령은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강서희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 대령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편 벽에는 태극기와 사단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은색 별 2개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박 대령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작전 참모 박성철 대령 입실하였습니다. 강 소장은 경례로 답하고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긴장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박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강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령, 제가 오늘 아침 부임식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저는 이 부대에서 부당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병사를 학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부정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대령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 소장이 단지 어젯밤 훈련장에서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파일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 대령은 파일을 보았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강 소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몇 장을 꺼내 박 대령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이 부대에서 발생한 군수물자 유출 기록입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물자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투 식량, 유류, 피복 각종 장비들의 수량과 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 부대를 조사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박 대령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물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전투 식량의 유통기한 조작 내역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량을 라벨을 바꿔 계속 사용하게 했고 새로 들어온 식량은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서류에는 식량 입고 날짜와 유통기한 그리고 실제 재고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량 상자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사단장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군수 물자 관리는 군수과의 소관이고 저는 강 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군수과장 정민수 소령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명의의 차명 계좌입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인데 실제로는 당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명 계좌는 그가 가장 신경 써서 숨겨놓은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단 말입니까? 강서희 소장은 냉정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부임 전 일주일 동안 이 부대 주변을 민간인 복장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기업 대표 장문식 씨를 미행했고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장 씨는 당신에게서 군수 물자를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구매했고 그 대가로 당신에게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서류에는 장문식이라는 인물의 사진과 그의 회사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철 대령과 장문식이 음식점에서 만나는 사진도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였습니다. 박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일주일 만에? 강 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적지에서 48시간 안에 목표 인물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부대 막사 뒤편에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입니다. 박 대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밀 금고는 오직 그와 정민수 소령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부대 외곽 낡은 막사 지하에 설치한 소형 금고였습니다. 그곳에는 현금 3천만 원과 조작된 장부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서류에 표시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연병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직접 그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금고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 대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불법 행위의 증거가 사단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강 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군수 물자 횡령 공금 유용 직권 남용 그리고 병사 학대까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범죄자입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려는 빛도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돌려놓겠습니다. 돈도 반환하고 물자도. 강서희 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빼돌린 물자 중 일부는 이미 소비되었거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파일에서 의무 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부대에서 식중독으로 병원에 간 병사가 15명입니다. 원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병사들의 건강을 희생시킨 겁니다.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재혁 일병이 쓰러진 것도 간접적으로는 당신 책임입니다. 그 병사는 점심에 받은 전투 식량이 상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영양 부족과 저체온증이 겹쳐 쓰러진 겁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 군인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강 소장이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함께 싸우는 전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우를 배신하고 착취하는 자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군단에 당신의 비리를 공식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병대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박 대령은 마지막으로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사단장님, 저에게는 군단의 인맥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일이 공식화되면 강 소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협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군단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군단장께서는 저의 보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군단장까지 이미 알고 있다면 그의 인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와 연락하려고 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작전 참모실의 모든 통신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박 대령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궁화 새송이가 달린 견장이 이제는 굴레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대령, 당신은 지금부터 작전 참모직에서 해임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집무실을 정리하고 대기 숙소로 이동하십시오. 헌병대가 당신을 조사할 것입니다. 박성철 대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경례를 올렸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경례로 답했습니다. 박 대령은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상을 품고 군에 들어왔을 박성철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을까? 권력과 돈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망가뜨리는지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 소장은 책상 위의 파일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박성철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범인 군수과장 정민수 소령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헌병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헌병대장, 이쪽은 사단장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작전참모 박성철 대령과 군수과장 정민수 소령을 긴급 구속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동선을 감시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강서희 소장은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5보병 사단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박성철 대령은 작전 참모실에서 나와 부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강서희 소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군단장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면 최소한 형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박 대령은 휴대전화를 꺼내 정민수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수 소령은 무궁화 한 송이를 단 군수과장으로 박 대령의 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장부 조작과 물자 빼돌리기의 실무를 담당했던 그는 박 대령만큼이나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소령 지금 어디요? 전화 너머로 정민수 소령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전 참모님, 저는 지금 군수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대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3번 창고로 오시오. 급한 일이 생겼소. 3번 창고는 부대 외곽에 위치한 군수물자 보관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투 식량과 각종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박 대령과 정소령이 조작한 장부들도 일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여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았고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민수 소령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혹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박 대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말할 수 없소. 15분 안에 3번 창고로 오시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오. 전화를 끄는 박 대령은 빠른 걸음으로 3번 창고를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빠르게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3번 창고에는 조작된 장부 원본과 물자, 유출 관련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이 확보한 증거는 복사본과 사진이었습니다. 만약 원본을 없앨 수 있다면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박 대령은 생각했습니다. 15분 후 정민수 소령이 3번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궁화 한 송이가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박성철 대령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소령이 물었습니다. 대령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대령은 창고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상자 더미 뒤에 우리가 숨겨둔 서류가 있어. 그것을 꺼내야 하오.
정민수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들킨 겁니까?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오늘 오후 4시에 헌병대가 우리를 체포하러 올 거요. 정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난 겁니까? 박 대령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 증거를 없애는 거요. 저기 숨겨둔 원본 서류와 장부를 모두 없애면 최소한 형량을 줄일 수 있어. 정민수 소령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이미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박 대령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복사본만으로는 법정에서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원본이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 반박할 여지가 생기요.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정소령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 상자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전투 식량 상자와 피복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작은 철제 캐비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 몇 권과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불법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된 원본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것들을 꺼내 바닥에 쌓았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태워야 하오. 정민수 소령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태운다고요? 창고 안에서요? 박 대령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창고 전체를 태우는 거요. 정소령은 경악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창고를 태우면 큰 사고가 되는데. 박 대령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작은 사고, 큰 사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 이 창고에는 낡은 물자들만 있고 중요한 전투 장비는 없어. 불이 나도 인명 피해는 없을 거요. 정소령은 머뭇거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대령의 말대로 이미 모든 것이 들킨 상황에서 증거를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팔레트와 종이 상자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잘 타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는 정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소령 당신은 지금 군수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평소처럼 업무를 보시오. 창고 화재는 제가 처리하겠소. 정민수 소령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것으로 하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소. 어차피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요. 정소령은 망설이다가 창고를 나갔습니다. 박성철 대령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그가 이제 방화범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박 대령은 장부와 서류를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종이 상자들을 끌어와 쌓았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그는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둑한 창고 안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박 대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선택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불을 서류 더미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른 종이는 순식간에 불을 잡았습니다. 불길이 서류에서 상자로 그리고 팔레트로 번져나갔습니다. 박 대령은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창고 안쪽에서 불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오후 4시 10분 3번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병사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부대 내 비상벨이 울렸고 소방팀이 출동했습니다. 불길은 이미 창고 전체로 번져 있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번 창고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방 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은 현장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불길이 너무 강합니다. 창고 안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직감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화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박성철 대령일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박 대령이 숨겨둔 원본 서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복사본을 확보했지만 원본이 있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그녀는 소방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방화복 한 벌 주십시오. 소방팀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직접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강서희 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창고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소방팀장이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강 소장은 이미 방화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그녀는 화재 진압 훈련도 받았습니다. 적지에서 건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요 자료를 회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강서희 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기가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 대령이 서류를 숨긴 곳은 창고 안쪽 왼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길을 피하며 안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쪽에 도달한 강 소장은 상자 더미 뒤를 확인했습니다. 철제 캐비닛은 이미 열려 있었고 주변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비닛 안쪽 깊은 곳에는 아직 타지 않은 서류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그 서류들을 재빠르게 집어 방화복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반쯤 탄 장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타버렸지만 안쪽 페이지 일부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도 함께 집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즉시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가 창고를 빠져나온 직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길이 더욱 높이 치솟았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창고 밖으로 나와 헬멧을 벗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방화복 안에서 서류를 꺼내 소방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증거물입니다. 소방팀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강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박성철 대령은 어디 있습니까? 곁에 있던 부관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강서희 소장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헌병대장 박성철 대령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시오. 그리고 체포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박 대령은 방금 대기 숙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긴급 체포 중입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철 대령은 창고에 불을 지른 후 숙소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오후 5시 박성철 대령은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무궁화 세 송이가 달린 그의 견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헌병대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병사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체포되는 박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헌병대 차량에 실려 부대를 떠났습니다. 3번 창고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불길은 점차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나중에 연천 사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5보병사단 작전 참모의 비리와 방화 그리고 사단장의 직접 진압이라는 극적인 사건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군에 걸쳐 부패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많은 장교들이 숙청되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이 화재 현장에서 구해낸 서류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성철 대령은 군수물자 횡령 공금 유용 병사 학대 그리고 방화죄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공범 정민수 소령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가 지고 연병장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불에 그을린 방화복을 벗고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은색 별 2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5보 병사단 병사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천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중순 제5보 병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었고 부대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날씨가 아니라 부대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7시 제5보 병사단 식당에서는 병사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판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신선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서희 소장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병사들의 식사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은 모두 폐기되었고 신선한 식재료가 정기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군수 물자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투명하게 바뀌었고 외부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이재혁 일병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저체온증으로 쓰러졌던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이재혁 옆에 앉은 같은 소대 병사가 말했습니다. 재혁아, 요즘 식사가 정말 맛있지 않아?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이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 그는 3개월 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병장에서 쓰러졌을 때의 공포와 추위 그리고 박성철 대령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그를 구해준 것은 강서희 소장이었습니다. 의무대에서 깨어났을 때 강 소장이 직접 와서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사단장이 일개 일병을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로 향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간부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전 9시 강서희 소장은 사단장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작전 참모 한지훈 대령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령은 무궁화 새송이를 단 베테랑 장교로 공정하고 원칙적인 지휘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강 소장이 직접 그를 작전 참모로 추천했습니다. 한지훈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지난 3개월간 부대 내 인권 침해 신고 건수는 제로입니다. 병사 사기는 70% 향상되었고 훈련 집중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은색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 문화는 쉽게 바뀌지만 다시 나쁜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쉽습니다. 계속 감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참모 최동욱 대령과 새로 임명된 군수참모 이성호 중령도 있었습니다. 이성호 중령은 무궁화 2송이를 단 깔끔한 장교로 군수 물자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민수 전 군수과장이 체포된 후 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성호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군수 물자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었습니다. 모든 물자는 바코드로 관리되고 실시간으로 재고가 확인됩니다. 외부 감사도 매월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병사들의 피복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병사에게 새 동계 피복이 지급되었고 전투화도 교체되었습니다. 낡거나 손상된 장비는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만족했습니다. 병사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좋은 장비와 충분한 식사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병사들이 제대로 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서희 소장은 부대 순찰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부대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만 앉아 있지 않고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색대대 막사였습니다. 막사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이 들어서자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강 소장의 말에 병사들이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강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건의하십시오. 익명 건의함도 있고 직접 사단장실에 찾아와도 됩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상급자에게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합리적인 건의는 즉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의무대였습니다. 의무대장 김영수 소령이 강 소장을 맞이했습니다. 김 소령은 무궁화 1송이를 단 군의관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요즘 병사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영수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식중독이나 영양불량 사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의 체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혁 일병은 어떻습니까? 김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의무대를 나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한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전문 체육교관이 초빙되어 병사들을 지도했습니다. 강 소장은 연병장 한쪽에 서서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움직임은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 아니라 자부심과 신뢰로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김준호 중위가 강 소장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2개가 달린 계급장을 단 소대장이었습니다. 3개월 전 박성철 대령 밑에서 불편해하던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장님 훈련 참관하십니까? 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김중희. 병사들 상태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김준호 중위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합니다. 강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김중희를 비롯한 간부들이 잘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계급의 벽을 낮추고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에서 강 소장은 이재혁 일병과 마주쳤습니다. 이재혁은 강 소장을 보자 얼른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님 식사하십니까? 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재혁 일병. 함께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재혁은 당황했지만 곧 자리를 권했습니다. 강 소장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 일병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요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인은 전우를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재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장님이 저를 구해주시고 이 부대를 바꿔주셨습니다. 강 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재혁 일병, 당신은 좋은 군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복무하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 강서희 소장은 다시 사단장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군단에서 온 감사관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천 사태 이후 제5보병사단은 모범부대로 선정되었고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오후 3시 군단 감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감사단장은 별 1개를 단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강서희 소장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강 소장님, 제5보병사단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전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강 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감사단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의 리더십이 군 전체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 중심의 부대 운영은 다른 부대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천 사태 이후 전군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패한 간부들이 숙청되었고 병사 인권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군수 물자 관리도 투명해졌고 익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의 제5보병사단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서희 소장은 부대 경계 초소를 점검했습니다. 최전방 초소에서는 병사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초소에 올라가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자부심을 느끼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연병장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사단 마크가 새겨진 베레모를 고쳤으며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은색 별 2개는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병사들을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3개월 전 이곳은 공포와 부패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뢰와 자부심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간부들은 존중받으며 지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의 이야기는 전군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최연소 여성 소장이 부패한 부대를 정화하고 모범 부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장교와 병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부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막사에서는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사단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서희 소장은 사단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부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천의 차가운 겨울바람은 이제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신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억압이 사라지고 존중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000명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연천 최전방에 봄이 왔습니다. 땅 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제5보 병사단 연병장에는 병사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떠는 소리가 아니라 자부심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강서희 소장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심은 정의의 씨앗은 전군으로 퍼져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무엇인지 그녀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제5보병 사단에서도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희망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강서희 소장의 어깨에 달린 그 별들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고 용기 있게 맞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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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